김용민의 정치쇼. 예, 치쇼 토네이도 느낌. 네, 되게 열일하시는 게 느껴지네요. 파이팅. 예, 파이팅.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1부 첫 코너는 뭐 출연자는 그대로인데 네. 제목이 바뀌었어요. 돈돈 브리핑. 돈돈 브리핑. 보는 라디오로 저희 둘 보면은 형제 같다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예. 화면 꺼주십시오. 페이스북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니요, 저도 이 투샷 좀 빼주세요. 자, 그래요. 돼지 둘 해서 돈돈이냐? 아닙니다. 출연자 정상근 기자의 인생관이 녹아 있습니다. 네. 돈돈 브리핑. 아, 그런 거라면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너무 네. 돈을 밝혀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 생활이 위태롭지 않겠어요? 100원만 주면 답변해드릴게요. 이거 유료입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돈돈 브리핑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첫 순서입니다. 이 정상근 기자와 SBS 러브 FM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인사 나눕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신정은님, 김용민의 정치쇼 때문에 고릴라 다운받고 SBS 회원 가입했어요. 김용민 파이팅. 김용민 정상근 두 분 얼굴만 봐도 웃겨요. 누가 더 웃길까요? 당연한 걸 왜 물어보십니까? 보라를 켰는데 두 분이 나오셨는데 화면 꽉 찼다고. 네, 예. 오늘 코너 제목부터 이제 청취자 의견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조이봉님 큰 모니터 사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뉴스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 안희정 충남지사의 비서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미투 폭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JTBC 뉴스룸에 이 충남도지사 정무비서인 김지은 씨가 출연을 했는데요. 이 김지은 씨는 안희정 지사로부터 그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이 4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했고 이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6월이면은 대선 지난 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선 지난 후에 그 수행비서로 합류를 해서 그 이후부터 계속 이런 행위를 당해왔다는 거죠. 안희정 지사는 뭐 누가 보더라도 네. 뭐 다음 대선에 여권 주자로 나올 것으로 확실시되는 인물이었는데 그리고 여권 주자들이 다음 대선에서 굉장히 또 지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니까 대통령직에 굉장히 근접한 네. 후보 중에 한 명이었죠. 예. 그런데 작년 6월부터 네. 그렇게 성폭행을 가했다.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현직도 충청남도 도지사의 음. 위치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김지은 씨는 이것은 분명히 위계에 의한 강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 오랜 시간 동안 피해 사실을 폭로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 그 이유를 말씀하신 부분을 요약을 하면 예. 이 안희정 지사가 가진 권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올 것 같은 공포 이렇게 좀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계에 의한 성폭행으로 볼 정황이 많이 있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 이제 뭐 도지사의 위치를 가지고 계신 것도 있고 이 비서라는 수행비서라는 그런 위치 자체도 네. 뭐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면서 굉장히 심기까지 네. 맞춰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런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 안희정 지사 말고도 그 주변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성추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를 했는데 예.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도 그 침묵을 하게 됐던 그런 그러니까 원인 주변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네. 피해자가 오롯이 자기의 일로만 이렇게 그렇죠. 감당을 해야 적극적으로 했던.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축적이 돼서 네. 계속 이제 침묵을 해왔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피해 사실을 이번에 알린 이유는 그 안희정 지사가 미투 운동이 불거진 이후에 자신을 불러서 이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이며 회유를 하려 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또 한 번의 가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하. 그래서 이대로 가다간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고요. 네. 아울러 안희정 지사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 낮에도 안희정 지사가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네, 그랬죠. 참 이건 사실이라면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안희정 지사 새벽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를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희정 지사 측은 처음에 이 JTBC의 반론 요청에 이 수행비서와의 부적절한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강압이나 폭력은 없었다. 그러니까 합의된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혼외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종의 이제 쉽게 말해서 불륜인 네. 셈이죠. 그게 예. 사실이라고 해도 네. 하지만 오늘 새벽 1시 반경 물론 이에 대해서는 이 김지은 씨가 당연히 부인을 했고요. 예.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네. 하지만 오늘 새벽 1시 반경에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라면서 네, 오늘부로 도지사직을 내려놓겠다. 일체 정치 활동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아울러 JTBC가 보도를 했던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측의 최초의 반론, 이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것도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비서실의 잘못된 해명이었다. 네, 그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모두 다 제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잠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오전에 도청으로 출근한 다음에 어제 오후 4시에 한 충남 예산에 가서 뭐 기업인들과 MOU를 체결한 게 마지막 일정이었고 예. 그 이후로는 네, 모습을 본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예. 네. 아이고, 이쪽 안희정 지사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은 박영민님,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지 충격 그 자체였어요라고 하셨고, 이연희님, 안희정 지사 지지자였어요. 임신 중에도 간담회 들러서 사진 찍고 했는데 충격입니다라고 하셨고, 네. 조태경님, 이제 시작이죠. 안희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과연 깨끗한 정치인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라고 하셨고 2420번 쓰시는 분 안희정 지사의 만행을 뉴스로 접하고 제가 그 사람을 응원하고 지지했던 그 순간이 자기 혐오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고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네, 이 폭로 2시간 만에 그렇습니다. 바로 출당 제명 조치가 내려졌는데 네. 글쎄요, 이게 온당한 해법인지 모르겠어요. 뭐 진상 규명을 하고 네. 시시비비를 가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출당 제명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네.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뭐 이 민주당의 조치를 바라보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 보도가 나오기 뭐 직전에라도 이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추정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히 이런 뭐 진상 조사를 할 것도 없이 뭐 어느 정도 뭐 그쪽으로부터 뭐 소명을 받았고 이 사실이 거의 확실하다고 느껴져서 뭐 네. 이렇게 제명 처리를 추진하기로 한 거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공개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이 보도된 직후에 예. 네, 보도된 직후에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이 안 지사에 대한 출당 및 제명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예. 네, 굉장히 빠르게 조치를 한 상황이죠. 이 예.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밤 긴급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해서 이 당 대표로서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야당들도 반응을 냈는데요. 예. 이 정의당은 보도 직후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전형적이고 추악한 권력형 성범죄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이 바른미래당 역시 보도 직후에 안 지사의 사퇴와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를 했고요. 예. 이 민주평화당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이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이 다른 당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어제 그 안희정 지사 사건이 있긴 했지만 그 국회에서도 어떤 보좌관이 미투 운동에 동참을 했었죠. 예. 네, 그런 점을 보면은 아마 국회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뭐 아직 뭐 본격적인 미투 운동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예.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또 보면 충남지사 권한대 행인 남궁영 행정부지사가 이번 일로 실망하고 도정을 걱정하는 도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성폭행을 사전에 알았는지 물어보니까 네. 사전 인지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혀서 예, 역시 그 충남도청도 지금 충격에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경찰은 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네. 이 충남경찰청 2부장 경무관이 직접 관여하는 체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경찰이 바로 인지 수사에 착수를 한 거죠.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네. 고소를 한다는 입장은 이 네, 비서분이 밝혔거든요. 예. 이거와는 별개로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경찰이 이 사실을 인지를 한 거고 곧바로 인지 수사에 착수를 한 겁니다. 예.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가려지고요. 네. 책임질 일이 있으면은 조금의 이 일말의 네. 여지도 없이 바로 책임을 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유한국당도 입장을 냈는데요. 예.
이 배신감이 차올라 치가 떨린다. 안희정 지사의 정의롭고 상식 있는 모습은 이미지였고 가면이었다고 생각하니 슬프기까지 하다라고 네. 하면서 이 당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까지 충격적인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은 역대 최악의 성추행 정당으로 기록될 것.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논평을 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예. 안희정의 뽀뽀를 즐겁게 받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서로 얼싸안았던 대선 당일의 죄송합니다. 네. 대선 당일의 모습이 갑자기 떠오른다. 네, 좀 문재인 대통령을 끼워넣은 거죠. 네. 네, 거기 문재인 대통령을 왜 끼워넣는지 네, 이건 좀 억지인 듯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안희정 지사와 악수를 나눴다고 해서 전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언론들 보면은 이윤택 씨가 과거 청소년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친구였다고 네, 이걸 또 엮는 이런 행태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엮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네, 하는 지양해야 생각.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말이죠. 네. 그것도 역시 논리와 근거에 맞춰서 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김지성님 출당 제명 맞습니다. 민주당의 신속한 대처 환영합니다라는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한 과징금이 이 31억 원에 그칠 것. 네. 네, 이로 보입니다. 지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이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것만 1,500개 그리고 그 금액이 2조 원이 넘는데요. 물론 이거는 이 차명으로 된 삼성생명 주식 2조 3천억 원을 뺀 액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토탈하면은 차명 재산이 한 4조 3천억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조가 네, 0이 몇 개입니까? 조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번 만져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 단위 네. 돈을. 예. 아마 그 좀 이렇게 현찰로 그렇게 예. 쌓아 놓으면은 예. 여기를 좀 가득 채우지 않을까요? 예. 이 스튜디오를. 그렇습니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돈 세다가 잠드소서. 네. 돈 많이 벌라고 할 때 네.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인데 정말 조 단위의 돈을 세다가 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하루가 다 한번 가고. 예. 저도 한번 그런 느낌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예. 예전에 월급을 받은 다음에 네. 그거를 다 인출해서 한번 만져보고 다시 입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정상근 기자. 네. 철학이. 돈돈 브리핑. 예, 네. 그렇습니다. 철학이 인생관이 돈돈입니다. 예. 자, 그래서요. 네. 그런데 이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돈이 2조 원이 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징금이 31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야. 네. 이 금융감독원은 5일 이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1993년 8월 12일 그러니까 금융실명제 시행일 이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차명 계좌만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27개에 61억 8천만 원 정도인데요. 예. 이 금융실명제 법상 과징금이 해당 금액의 절반이라서 그래서 기준이 61억이니까 절반의 그 돈 그러니까 30억 9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예. 이 문제는 1993년 8월 이후에 이 개설된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이 현행법상 과징금을 부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법을 만들어 놓고 네. 이거를 어기면 처벌을 받긴 하는데 네. 문제는 이 돈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작 금융실명제법을 어겨도 이게 그 과징금을 추징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예. 그나마 이제 벌금이 아닌 이 세금으로 추징할 수 있는 게 한 200억 정도라고 하는데 예. 이게 그나마도 지금 이미 이건희 회장 측에서 이 차명 계좌의 돈을 많이 좀 빼간 상태여가지고 예. 이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법을 어겼는데 예. 정작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건 크게 없는. 아, 이게 뭔가 전문가의 그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예. 누군가가 법을 굉장히 잘 알고, 예. 네, 그 맹점도 조치를 잘 한 알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차명재산 과징금 31억에 그친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이건희 회장이 거둔 이득, 소득 얼마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돈을 기반으로 뭐 삼성생명 주식도 여기 차명 계좌로 있고요. 네. 근데 이런 돈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삼성의 지배권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네. 거기서 벌어들인 그 이후의 돈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 어마어마한 수익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셀 수가 없을 정도의 네. 어마어마한 그런 이득을 챙긴 이건희 회장. 예. 국민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문자 또 보겠습니다. 6548번 쓰시는 분 택시 아저씨께서 M본부 라디오를 듣고 계시기에 SBS 김용민의 정치쇼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아저씨께서 재미있으면 택시비 1,000원 깎아주신다고 했는데
아직은 재밌다고 하시네요. 예. 한 2,000원 깎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좀 깎아주십시오. 출연료 깎아드리겠습니다. 네. 돈돈 브리핑인데. 네, 그래요. 김용민의 정치쇼 1부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와 함께 돈돈 브리핑 살펴봤고요. 네. 저희는 계속해서 2부,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시각, 엄마와 언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드리는 시간, 바로 언니 뉴스로 함께하겠습니다. 언니도 아닌데 당황스러우시죠? 제가 왜 들어왔는지 저도 계속 당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매주 예. 당황하다가 이제 김용민 PD를 뵈니까 또 당황하고 아, 있습니다. 이게 또 어찌된 일인가? 그렇습니다. 예. 아니 게다가 또 타사 진행도 하시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염탐하러 오셨어요? 예,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앙일보 고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처음 네.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예. 많이 뵌 것 같은 아, 그래요. 아이고. 팬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중앙일보를 뒤에서 많이 씹었는데. 네, 뭐그 회사와 저도 저는 중앙일보 분리된 출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예. 네, 그럼 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누굽니까? 많이 봤죠 우리. 예, 네, 예, 그래요. 저희 우리 팟캐스트 SBS가 야. 만드는 팟캐스트 김용민의 뉴스 관장에 네. 예, 또 우리 한 멤버입니다. 우리 이승원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예, 자 네. 우리 세 분과 함께 오늘 언니 뉴스 힘차게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루님이 와 파산 누나다 반가워요. 예, 우리 저 아호가 파산 이승원 그래요? 선생입니다. 파산이 그 왜 네, 파산했다 할 때 한 두 차례 파산을 해봐가지고. 실화로. 아니 농담이라 진담인데 네. 그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IMF가 왔어요 97년. 네. 그리고 석사를 마치자마자 글로벌 금융위기 왔어요 2008년. 아. 지금 박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걱정됩니다. 아, 조만간 젊으시네. 10년 주기설 네, 네. 조만간 뭔가 한국 안 돼, 경제 안 돼, 안 돼, 그림자 안 돼. 그래서 저보고 다 휴학하라고 지금 압력이 예. 굉장히 예, 거셉니다. 안돼 안돼. 또 뭐 공부만 하려고 하면 이 나라 경제가 어렵고 네. 집안이 파산하고 예. 우리 이승원 평론가 그래서 이제 아호가 파산이고 이 동아시아 최초로 파산 개그를 창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판무 파산이라는 별명도 있으시고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요. 자 오늘 사실 굉장히 큰 이슈, 빅 이슈. 우리 언니 뉴스에서 안 다룰 수 없는 그런 사안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안희정 충남지사 성폭행 폭로 앞서 일부 시간에도 상세히 다뤘습니다만은 우리 고란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그 애랑 놀고 있다가 아, 작가님 전화를 받고 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정말 깜짝 놀랐는데 예. 그때 그 포털 뉴스 검색창을 열어보니까 예. 방송 중이라서 그런지 아직 뉴스는 안 나왔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요즘 즐겨보는 게 뭐냐면 네. 검색 순위거든요. 예. 검색 순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럼 100%이 미투 운동 고발 일상이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또 네. 그래서 예. 딱 열어봤더니 예. 안희정 그 비서님 이름, 안희정 비서님 이름, 네. 안희정 성추행, 안희정 성폭행 1위부터 10위까지 다 점령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사실 안희정 지사는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정말 그동안. 그래서 더 충격이었습니다. 예, 특히 그 여성주의에 대한 각별한 네. 신념과 철학을 또 여러 차례 밝힌 네. 바도 있었고 당일 아침에도 네. 이 미투에 대해서 그날도 미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이제 충남에서도요 첫 번째 여성국장을 배출했었고 여성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관심도 많았었고 네. 사실 어제 이제 얘기가 나온 것도 그 유엔에서 인권 문제 같은 것을 다루러 간 자리에서 예. 그 행사 때 그런 일이 있었다, 주최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피해자가 폭로를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에게 더 충격을 줬죠. 네, 우리 변호사님 나오신 김에 그 안희정 지사를 고소하겠다 피해자가 이렇게 밝혔고 예. 또 충남경찰청이 그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친고죄가 없어지면서 바로 고소가 경찰이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6월 이후로 음. 친고죄가 성범죄들이 대부분 없어졌기 때문에 네, 꼭 고소가 있어야라는 건 아닌데 네, 다만 이런 성범죄의 특성상 예. 변호인들이 좀 도움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자 변호사 4분 정도가 이 피해자와 이미 사전에 얘기를 해서 네. 고소장 같은 것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 예.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법적으로 뭐가 문제되는지를 좀 조력을 받아가면서 고소장을 했고 예. 또 그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도 했기 때문에 예. 상당 부분 사실이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반적인 어떤 성폭행, 그러니까 폭행이나 협박에 따른 성폭행보다는 그러니까 지위가 네. 도지사하고 또 그의 수행비서였다는 업무상 관계 때문에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법률 예. 용어로는요. 예. 어제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는 위계라는 표현이 잘못 나갔는데 위력, 그러니까 이게 위력. 뭐 어. 지위에 따른 힘의 차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위계와 위력이 계급할 때 다르군요. 계자가 네, 되고요. 그렇게 보시는 위계가 아니라 네. 잘못 나간 거라고요. 위력이다. 위력이 맞다. 예, 위계는 예. 이제 속임수라는 뜻의 의미로 법적으로 쓰이거든요. 계략할 때 예, 그렇죠. 그때 계력이고. 아이고 잘못 알았네. 예. 저도 언론에서도 계- 혼용해서 많이 네. 나왔어요. 네, 저도 계급으로 알고 위계라는 아. 말 썼는데 예. 예. 위력으로. 아유 제가 무식했네요. 아니 그건 뭐 그냥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안이 워낙 엄중해서. 좀 엄중한 사안이니까. 예, 예. 또. 아니 근데 이 경우의 미투는 기존 것과는 다르게 이게 공소시효도 있고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뭐 명백하죠. 올해 2월에 그 어제 뉴스에서 저도 이제 가장 그거 마음이 충격이죠. 아팠던 게 음. 미투 운동이 계속 중이라는 것을 피해자에게 확인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혹시 너도 상처를 받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이 부분이 좀 많이 다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면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저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나에게 또 이게 이런 걸 요구한다는 게 더 상처로 왔을 거고 아마 근데 안 지사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나로서는 뭐 위력을 내세운 건 아니었다라는 또 주장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참 논란거리가 많이 될 겁니다. 근데 감옥 갈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일단 법정형 자체는 네. 5년 이하로 일반 성폭행보다는 많이 낮긴 합니다만 이게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좀 또 무거운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얼마만큼이나 피해자는 그런 얘기를 했죠. 나로서는 충분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라고 밝혔으니까 그게 얼마만큼이나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 또 일반인들이 봤었을 때 절박한 상황이었느냐에 따라서 죄질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궁금한 게 예. 상습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습성이 또 감안 요소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난 6월부터 8개월 동안 4차례 성폭행이 가해졌다고 얘기를 하면 피해자분이 피해자분이 그러니까 상습성의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좀 주관적일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에서 주관적으로 봐요. 물론 말은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짧은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차례 반복되다가 장기간에 걸쳐서 고정적으로 반복됐을 경우에 상습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예. 지난 한 8개월 6월부터 올 2월이니까 그 사이에 4차례면 네. 이게 그런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는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상습적인 거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어렵네요. 수사 과정에서 좀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뭐 진상규명 과정이 또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테니까 네. 우리가 차분히 이 과정을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뉴스가 많습니다. 특히 이 또 굉장히 비중 있는 뉴스인데 우리 이승원 평론가가 지금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입니다. 이분이 북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네. 그럼 더더군다나 이번엔 아니. 파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진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김정은 때문에. 위원장 신발 사이즈도 그래요. 학생일 뿐입니다. 학생일 뿐입니까? 너무 띄우지 마시고요. 예, 부담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대북 특사단 첫 일정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찬이었는데 와 만찬 포함해서 그 회동 4시간 넘게 만난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 청와대나 그리고 지금 북한 매체에서 나오는 것만 볼 때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일단 형식적으로 굉장히 파괴적이었죠. 그러니까 파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과거에 김정일 같은 경우는 예. 마지막 날 꼭 등장을 했었어요. 네. 그 전에 국정원장 갔을 때도 그렇고 우리 정동영 통일장관 2005년 갔을 적에도 항상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무리 발언하는 정도의 그런 거였는데 스타는 마지막. 그렇죠. 그러니까 조용필처럼. 근데 네.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우리 특사단이 가자마자 한 3시간 만에 바로 나와서 면접 그 면담을 하고 그리고 예. 만찬까지 해서 총 4시간 이상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거기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만난 장소도 굉장히 특이해요. 조선 노동당 건물인데 남한 인사한테 이걸 공개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노동당 건물이. 뭐 백화원 초대소인가요? 예, 그런데 많이 등장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주석궁 또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냥 언론에서 많이 근데 그간 들었던 거 거기 중에 하나겠거니 했는데 네. 그래서 사실 특사단이 파견하기 전에 또 어디서 묵냐, 예. 어디서 뭐 만찬을 하냐 이런 거 기자를 질문했는데 북한 사람들은 임박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도 모른다 이 정도였어요. 근데 짠 하고 보니까 조선 노동당 건물 그래서 이것도 하나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굉장히 좀 파격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어떻게 보면 없고.
이게 우리가 어쨌든 적이잖아요. 예. 근데 적을 나의 본진으로 그렇죠. 드는 핵심이죠. 거잖아요. 당이니까. 예. 네. 예.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노동 당이니까요. 예. 네. 만난 사람들 처음 이제 만찬장에만 나올 줄 알았더니 면담장부터 김정은이 나왔고 거기에 당연히 이제 김여정 부부장 자기 동생 네. 대동을 했고요. 만찬장에는 와이프 저기 리설주까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동생, 부인 다 이제 나온 거죠. 형식장 보면은 물론 이제 김여정 같은 경우는 직함이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대우를 해준 것 같고요. 일단 청와대가 조금 전에 오전에 밝힌 내용을 보면은 결과가 좀 있었고 네. 실망스럽지 않은 것으로 안다. 예. 그리고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정이 대략적으로 나온 것 같냐 했더니 아마 그런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 이제 한국에 와서 다시 이제 그 정확하게 브리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미국에 가서 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지 만나지 않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남북 대화의 결과를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아니 뭐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저 안보실장 보낼 때부터 미국 통이니까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의용 실장. 그래서 예. 이 회담도 무척 중요하고 이 다음에 미국에 가서도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뭐 근데 무슨 문제가 밥을 있죠. 4시간이나 먹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예. 그 친구 사이에도 제가 말이 그러니까. 별로 없어서 4시간 동안 그렇게 할 얘기가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까요? 사실 긴장감 속에 4시간을 보내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래도 또 호기롭게 뭐 자기 이제 깔때기도 좀 대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또 자신의 생각들을 폭넓게 이렇게 남측 방문 특사단에게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홍걸 민화협 의장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이 양반 말씀은 네. 북한으로서 모든 카드를 다 내놨다. 예, 그래서 남북 대화 복원을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북한이 성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했고 주성아 기자라고 네, 통화일보 네, 네. 탈북자. 탈북 기자인데 네. 이분 말씀도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에 목말랐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누나의 심정으로 끌어안아주고 함께 그 대화 파트너로 삼았다면은 이 남북 관계가 급진전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 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요. 뭐 어떤 건더기가 있다는 건지 합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 결과도 상당히 주목되고요. 네, 참고로 예. 말씀드리면 김여정이 한국에 왔을 때 문 대통령 만나서 얘기하고 1시간 한 2시간 반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4시간 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적으로는 훨씬 더 길어졌고 이 사실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략 일정이 잡혔다는 것은 사실은 북미 간의 회담에 대한 것도 같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그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첫날부터 등장한 것 자체가 굉장히 몸이 달았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사실 우리를 통해서 미국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비핵화에 대한 얘기가 그쪽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강경하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합의를 이루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야, 불과 몇 개월 전에는 그러니까요. 전쟁 난다고 하네요. 네, 지난 8월만 해도 동미 복남이었는데 지금은 통미 통남이 돼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아니 예. 야권에서는 예. 보수 야권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김영철 왔었을 때 정말 뭐 들어올 수도 못하게 막아야 네. 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들어누웠잖아요. 네. 들어눕기도 했었고 뭐 저작거리에 뭐가 어쩌고 뭐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었고 특히 뭐 호텔에서 묵으면서 그 체르비 형 밥 먹여준 거 가지고도 우리가 왜 밥을 줘야 되냐 이런 거 지적을 했었는데 어제 우린 특사 2분이나 보냈잖아요. 이중으로 드신 건데 많이 드시고 오셨기를 부디 바랍니다. 밥값이 예. 얼마나 나왔을지.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건 그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도 아주 너무 차마 소개를 못하게 말을 옮기지를 못하겠어요. 오늘 네. 아침에 한 발언을 제가 한번 네. 그분에게 빙의가 돼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특사단이 조금 전 출발했는 이거 어제 거군요. 일시적인 미국과 유엔 제재 압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실상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북한은 언제까지 사실상 이용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에 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아침에. 싱크로율이 높은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 좀 긴장해가지고 어제 많이 똑같았어요. 네, 어제 굉장히 똑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아침이라서 조금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이분이 등치가 안 어울리게 약간 긴장을 하셨어요. 네. 저희 미인을 뵈면은 이게 뭐 말이 좀 많이 그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MB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넘어가는 건가요? 넘어갔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또 다른 혐의가 나오는 MB. 그래서 매일같이
오늘의 MB의 액수 해가지고 계속 불어나네요. 뇌물 액수 뭐 이런 거 지금까지 누적 금액이 얼마쯤 되나요? 카운팅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있겠죠. 지금 100억이 넘어갈 것 같다. 100억이 넘어갔어요. 100억이 넘어갔죠. 근데 한 몇 억이 넘어가야 이게 사실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까? 아니 이미 넘었어요. 그거는 10억 넘었을 때 1억 10억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뇌물이면은 예. 이미 한참 넘으셨죠. 아 그러면 1억만 넘어도 무기징역이면은 음. 아니 근데 지금 뭐 저 최순실 씨 같은 경우가 20년형을 받았잖아요. 네. 뇌물죄 적용 받았죠. 네. 실제 뇌물죄 적용 받는데 35억 정도밖에 안 돼. 이게 30억이 밖에라는 말이 왜 나오고 있죠? 저도 요즘에 그러니까 최순실 때문에 이게 금액이 좀 액수가 이상해졌어요. 예, 클래스가 달라요. 클래스가 너무 달라요. 달라져. 예, 하여튼 예. 이분도 100억이 넘으셨다라는 거고요. 예. 검찰이 지금 당혹스러워하고 있어요. 원래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아시다시피 그 영포 빌딩 청계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비자금 관리인 이병모 네. 진짜 좀 구속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가지고 있던 리스트 안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자꾸 나오는 바람에 이거 리스트가 명단이 분명히 있는데 액수도 적혀 있으니 수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예. 어디까지 정리를 해서 해야 되냐가 검찰의 고민인데 네. 대충 정리는 좀 된 것 같아요. 네. 마무리 단계 들어간 것 같은 게 어제 이제 네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뭐 최시중, 찬신일, 송정호, 박영준 다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름들 아니겠습니까? 최측근. 네, 최측근, 측근 중에 측근. 그 중에서 제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인연이 성대모사가 깊으시죠? 최고. 성대모사 가능합니다. 최고.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시중 위원장 목소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별로 몰라? 없어요.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예. 멘토라고 불렸던 분이지 네. 않습니까? 이상돈이 아니죠. 이상득 의원의 네. 예, 친구기도 하죠. 친구기도 하고 네. 뭐 이 멘토였고 그래서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통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었다는 얘기가 지난 정권에서 만사형통. 예, 만사형통이었었고 뭔가 방송이 지금 만사형통은 이상득. 그렇죠. 만사형통 형. 이상득 의원이었고 아. 이분은 뭐였죠? 방통? 만사형 친구통. 아닌데 뭐 있었는데 제가 하여튼 있습니다. 예. 방통위원장이기 때문에. 예. 근데 두 사람은 소환 조사까지 했어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그리고 천신일 세중 남호그룹 회장이죠. 예. 두 사람 소환 조사까지 했고 이 두 사람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이병모 그 비자금 관리를 했던 분의 구속을 되면서 나왔던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서 또 압수수색을 당한 이팔성 예. 그 우리금융 회장이죠. 네. 이분의 명단, 이분의 비망록 속에 이 두 사람은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팔성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한 22억 가량을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줬다라고 네. 해서 이분도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규명됐습니까? 그 돈을 줘서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됐다. 그거는 대가 관계가 있는지를 수사를 앞으로 할 거고요. 이게 만약에 대가 관계가 그럼 있다면 그건 뇌물이죠. 친구한테 뇌물 받고 친구한테 그러니까. 그 자리를 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충격받아 한 게 그렇게 가깝다면서 예. 왜 돈은 왜 받았느냐. 네. 근데 왜 이 이팔성 이분의 이름에 비망록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을까? 이 비망록이요. 사실 언론에도 얘기는 나왔던 걸로 아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조심스럽긴 한데 네. 검찰이 긴급하게 압수수색을 했었을 때 이팔성 이분이 이 비망록을 감추기 위해서 정말 못할 종이를 씹어 드셨다. 예, 그 예, 들었어요. 그 얘기가 네. 나와요. 네. 증거 인멸. 네. 입안에 넣었다. 총기를 뭐 이런 씹어 얘기가 나왔어요. 드셨다는. 그러려고 했던 그런 설이 있습니다. 예, 설이 그 있습니다. 종이에 네. 이 두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던 아. 거죠. 최시중, 천신일 두 사람이. 목구멍에 넘어가기 전에. 그렇죠. 아. 굉장히 꼼꼼하게 적어두셨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아니 이거 씹어 먹을 것 같으면 왜 씁니까 그걸? 아니 저도 가끔 보면 네. 왜 결국 뭔 비망록이나 수첩이 나와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잖아요. 네. 근데 그게 드러나면 본인도 불리한데 굳이 그렇게 꼼꼼하게 기록을 해놓는 이유는 그러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워낙 습관적으로 그 큰 일들은 네. 챙기기 위해서 손으로 자필로 딱 적어놓는 분들이 계시고 네. 두 번째는 그렇게 적어놨다가 뭔가 내가 약점이 잡혔을 때 네. 이거를 카드로 쓰려고 하는 그렇죠. 건데 아. 카드가 빚으로 나온 문제는 건가요? 그렇죠. 카드가 이게 이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에게 뭔가를 한다면 나 이거 있다라고 카드로 내밀 생각을 하셨을 수 있죠. 네. 근데 엉뚱한 데서 이게 지금 발목이 잡힌 겁니다. 이거는 네. 카드가 아니라 수갑이 될 수도 돼버린 거죠, 사실은. 그래요. 자 이팔성 전 회장.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것도 씹어 드시다가 이렇게 아니 그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건 확인된 건 얘기가 아닌데. 있다. 네, 얘기가 설이 있습니다. 있다는. 네. 씹어 드셨다는 설이 네. 있었다는. 예,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메모를 그래요? 씹어 먹었다
없다는 설이 있다 이 말조차도 네. 저희 김용민의 정치쇼에서 처음 나온 그런 이야기고 그렇군요.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 양지열의 시선 집중에선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저희는 정통 시사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이 MB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이런 분들 나름대로 형님뻘 되는 분들까지도 지금 조사를 받게 된 것인데, 자 그래요. 이들이 어떻게 소환도 되고 어떻게 입을 열까요? 근데 지금 그러면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을 소환 조사까지 했었을까 추측한데 최수중 이분은 저 멘토였지만 또 천신일 회장 이분은 세무회장. 네. 고려대학교 교우회장까지 있어서 그렇죠. 정치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엔 이분들의 이름이 이런 데서 나온 거는 전달자 네. 모금책 예.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난 정권 때 사실 구속까지 돼서 특별 사면을 받아서 풀려나기 전까지 옥고도 치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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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리스트까지 다 나온 와중에 이분들이 끝까지 도와줄까? 아니면 형님뻘이지만 예.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기를 할 것이냐? 만약에 쥐가 다 안고 가면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본인이 그 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징역이 될 수 있는 뇌물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할 것이냐? 마치 예. 배달 사고처럼 그렇게 되버리면 그렇죠. 자기가 예. 뒤집어 쓰니까. 네. 그걸 봐야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절체절명의 상황이고 누구에게 절대절명일까요, 근데? 서로에게.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어제 누리꾼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예. MB가 돈이 없어서 변호인을 못 구한다. 그래서 기왕 봉사해 주실 분들 찾는다.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의향 있습니까? 미쳤습니다. 너무 엽기적인 뉴스 아닙니까? 이거? 그런 질문을 패널에게 지금 하시는 분이 앵커가 어디 있습니까? 무료 변론을 하라뇨. 예. 이 발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 재산은 29만 원이라는 발언과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검찰이 의혹만 100억이 넘게 받으셨다는 분을 위해서 무료로 변론을 하라는 거는 앞뒤가 너무 안 맞고요. 예. 하여튼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 뭐 법무비서관 지냈던 강원 변호사라든가 예. 대검찰청 차장 출신인 정동기 변호사 네. 이렇게 따로 나와서 그분 민정수석도 했죠. 예, 한때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굉장히 큰 법무법인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법무법인에서 나와서 예. 따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이분들이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뭐 감독급은 되지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급이 되지 밑에서 실무를 할 연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밑에 이제 일을 직접 발로 뛰어야 될 변호사들이 필요한데 네. 이 변호사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다는 얘기가 보도가 나온 거예요. 왜 없을까요? 근데 예.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거보다는 네. 1심에서 어차피 뭐 예. 자기는 이길 가능성이 없다. 변호사의 할아버지를 부르더라도 이 승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돈 많이 써봐야 아니 무슨 소용이 네.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요 맞아요. 이분들은 직접 서면 같은 거 예. 작성을 하고 그러니까 자료 모으고 기록 복사하고 이분들이 할 수 없잖아요. 전 법무부 차장은 이러니 밑에서 직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돈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없다네. 저는 안 합니다. 믿기 근데.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사 봉사를 재능 보고 기부 있는데, 모집합니다. 재능 기부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 열정 페이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공고 나올 생각도 것 들고. 같아요. 예, 네네. 예. 자, 김용민의 정치쇼 2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11시에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팟. 문화로 알아보는 연애 지침서 불법과외,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초들의 이야기 떡국열차, 책도 읽어주고 여행도 보내주는 고품격 팟캐스트 체키라웃. 재미팟팟 고릴라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정치쇼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고릴라 게시판 보니까 말이죠. 정자 이래서 밖에 우리 스태프분들이 정자가 누구지?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 보면 다 각자 자기 이름 있는데 정자 없는데 양지열, 고란, 그리고 이승원. 네, 어떤 없습니다. 일일까요? 정자 손 들어보세요. 진짜 가짜 뉴스 생산자가 여기 계십니다.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은 제가 우리 이승원 평론가하고 같이 하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공장이 아니라 관장. 뉴스 관장. 예. 예, 관장. 예. 그 태권도 관장할 때. 네. 예. 다른 거. 도복 입고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예. 예. 그래픽이겠죠? 예. 거기서 우리 이승원 평론가가 이제 사실은 개명한 이름이에요. 그 전에 이름이 이제 이숙현이었고 숙현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만 있을까? 아, 또 뒤를 또 그전에도 파보셨군요. 또 이름이 있을 것이다 저를 해서 이제 최태민처럼 의심하셨던 거예요. 네. 7개 오. 정도 이름 있을까봐. 태민 씨가 이름이 한 7개 있었잖아요. 아, 예. 그 중에 또 하나가 정자였어요? 아니 그러면? 아니요. 그래서 이정자라는 이름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가짜뉴스 퍼뜨리니까 정말 네티즌들이 그 이후로 저를 다 이정자를 부르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닉네임처럼 굳어진 거네요. 네. 사실 이 코너 자체가 가짜 뉴스예요. 아. 왜 언니 뉴스에 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 얘기됩니다. 코너 자체가 가짜 뉴스예요, 이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가짜뉴스 소식을 안 전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네. 100일도 안 남은 지방선거인데 네. 자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 네. 될 거다. 사실 어제가 네. 6.13 지방선거 D-100일이었거든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책회의를 열어서 가짜뉴스 등 비방, 흑색 선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여기도 인식하고 있는 거죠. 바로 가짜뉴스는 선거 결과를 좌우할 만큼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건데요. 네. 사실 가짜뉴스가 이렇게 꼼꼼히 뜯어보면 좀 네. 말이 안 되는 부분이 그렇죠. 많거든요. 이 선수들이 보면은 단번에 알아요 가짜 뉴스. 근데 이 가짜뉴스도 자꾸 듣다 보면 예. 그런가? 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예.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실제로 그 히틀러의 선전상 괴베스가 네. 한 번 거짓말하면 안 믿는데 2번, 3번, 4번, 5번 하면은 그때 믿게 된다. 네.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가짜 뉴스를 만들기가 너무 쉬워서 예전에는 진짜 우리 그 김 PD급이 돼야 가짜 뉴스는 아니더라도 네, 만들고 팟캐스트 이런 거 할 수 네. 있었는데 예. 요즘에는 보니까 이 유튜브 올리고 이러는 게 뭐 아나운서처럼 기계가 읽어주고 원고만 쓰면 네. 그리고 가짜 뉴스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인터넷 뉴스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학원 사설학원 같은 데서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학원도 있어요. 네, 그런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물론 명목은 시민 기자단 이런 거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데들이 주로 특정 정당 특정 이념을 만들어내는데 좀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가장 적극적인 게 바로 민주당인데요. 1월에 디지털 소통위원회 산하에 댓글 조작, 가짜뉴스 법률 대책단을 만들어서 가짜뉴스로 접수된 사례를 매주 분석해서 법적 조치를 했습니다. 아 민주당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 가장 네, 앞장섰습니다. 열심이다. 예. 그런데 한 달여 만에 무려 449건이나 오. 고소 고발이 대단히 진행됐습니다. 많군요. 예, 예. 자, 그런데 요즘에 또 보면은 가짜 뉴스의 온상으로 네. 제조 그 제조책? 제조책으로 예. 공장. 네. 일부 교회도 이렇게 또 거론되고 있어요. 네. 특히 3.1절 집회 혹시 보셨나요? 예. 3.1절이 우리가 예. 이렇게 일제에 예. 항거하기 위해서 분기에서 일어난 운동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이 3.1절 집회에 일장기를 들고 나타나시는 분들은 참 아, 성조기뿐만 아니라 태극기, 일장기까지. 성조기, 예. 이스라엘기에 이어 3.1절에 많은 나와서는 안 될 예. 일장기가 아. 등장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걸로. 그림을 예, 잘못 예. 그렸나. 자, 뭐 그거 말고도 뭐 민주당은 공산당이다, 뭐 민주당은 동성애 당이다. 동성애 당이다. 이런 뭐 이건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뭐랄까요? 모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략, 그렇죠. 예, 예. 아, 그래서 참 이거 문제다. 이 근데- 선거 때 맹위를 떨칠 가능성도 있고. 아니, 먹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니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 또 어떤 뉴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은 네네. 일요일 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정보의 유일한 소통 소스처럼 그렇죠. 믿어드리는 네.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심지어는요. 그걸 신의 말씀으로 여기는 분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그래 버리면 특히 이제 동성애 코드 같은 게 의외로 잘 먹히죠. 또 그런 어떤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예. 이거 두 개가 결부되면 저 당은 절대로 지지해서는 안 될 당이 되는 거죠. 정말 네. 지옥에 떨어질 당이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이 모바일 기기 발달, 이 인터넷 발달 이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진보 정권 쪽에 약간 이렇게 유리한 예. 이슈였는데 예. 이게 이 카톡 문화가 퍼지면서 네네. 저는 못 받아보는데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많은 뉴스들을 받아보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받아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친구가 줬다라고 해서 하는 뉴스가 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은 공산당, 그다음에 뭐 개헌을 하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돼서 예. 우리나라가 북한에 넘어간다. 그 지방 분권이 이번 그 개헌의 핵심 아닙니까? 네. 지방 분권을 하면
이게 고려연방제가 된다. 네. 둘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 그 아닙니까? 개념 자체가 연결이 안 되는 건데 연결이 안 그걸 되는데 유포해서 네, 만들고 유포해서 어른들이 네. 받아들이기에는 개헌하면 북한된다. 이렇게 예.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찌라시 이런 게 예전 같으면 정말 조잡한 수준으로 만들어지는데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데 올리거든요. 네. 네. 업로드를 한 다음에 최신형으로 둔갑을 하는 네. 겁니다. 그리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를 쓰면 기계가 기계음으로 아나운서처럼 읽어주고 예. 그다음에 배경화면 그럴 때 깐 다음에 또 메신저라는 최신 서비스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니까 네. 이게 돌려보면 이게 정말 그렇죠. 뉴스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부 몇몇 좀 극단적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자기 개인 채널로 무구 TV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아, 또 그렇죠. 많이 만들어내시거든요. 양지열 TV 뭐 이런 제가 그러진 않습니다. 개인 인터넷 TV 깜짝 있죠. 놀랐습니다. 네, 네. 예. 근데 그렇더라고요. 이게 무서운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네. 이렇게 얘기만 듣는 것도 물론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만 요즘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0마디 말보다 이미지 사진 한 장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저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북한 사람 누군가한테 뭐 90도 인사하는 뭐 이런 사진들 전혀 딴 사람인데. 네, 제가 그거를 합성한 그걸 거죠. 김영철 네네네. 박람 아, 때 김영철이 호텔 그랬나요? 직원이 김영철에게 인사하는 거를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그거를 거짓말하는 제가 거예요. 그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된 가짜 겁니까? 뉴스의 법칙인데요. 네. 일단은 아까 우리 이승원 평론가님의 가짜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어쨌든 일말의 사실은 있어요. 뭐냐? 네. 아까 그 사진에서 보면은 김영철에게 누군가가 인사하는 한 장의 사진이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원소스가 사실이죠. 있군요. 원소스가 네네. 있죠. 네. 그런데 그 뉴스에 보면 밑에 댓글이 뭐냐면 원본 사진에 보면 고개 숙인 사람은 그냥 남측 환영 인사라고 썼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진을 기반으로 퍼가서는 그 김영철에다가 김영철이라고 써주고 사진으로 인사하는 사람에다가 문재인이라고 쓴 다음에 네. 댓글 다는 겁니다. 거 봐라. 북한은 저렇게 꼿꼿한데 우리만 비굴하게 고개 숙이고 있다. 네. 라고 한 명이 올리면 그 사진이 이제 원소스가 돼서 SNS를 타고 퍼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남측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뀌는 바뀌어요. 거죠. 또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 가을이었어요. 네. 그때 그 정세균 국회의장을 상대로 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네. 국회의장 그만두라. 그게 정확하게 무슨 사건이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때 그래서 정세균 의장 물러나라고 해서 그 국회 본청 앞 네. 계단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모였어요. 뭐 의원들뿐만 아니라 보좌진도 모이고 그랬는데 그때 앞에 정세균 의장 사퇴하라 이런 플래카드를 내걸었는데 네. 그 정세균 의장 그 부분은 싹 지우고 누가 포토샵으로 우리가 최순실이다. 우리가 최순실이다.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엔 이게 패러디로 돌다가 네. 나중엔 진짜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거 봐라. 이 새누리당은 이렇게 최순실을 옹호했다. 스스로 이게 완전 가짜 뉴스로 나중에 둔갑이 된 거예요. 이거 그 진짜 이미지 바꾸는 것도 예전에는 포토샵 할 줄 아는 사람도 많지가 않았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냥 스마트폰으로 요즘은 다 되더라고요. 네. 웬만한 네. 거. 굉장히 그럴듯해요. 네, 보면은. 그럴듯해요. 네. 보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새누리당이 우리가 최순실이다. 이런 플래카드를 내걸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자꾸 보다 보면 예. 사실처럼 느껴진다는 거. 이게 그게 문제예요. 퍼가는 끝에 네. 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본질이 돼버리는 왜곡되는 거죠. 예. 네. 전원도 잘못되고 코멘트를 오독해가지고 네. 나중에 전혀 딴 뜻이 되는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가짜 뉴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놓고 그거를 취재해서 기자가 보도를 하는 경우도 맞아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잘못된 거지. 부분을 그러면 그게 그건 끝장이에요. 문제예요. 그건 진짜. 최악의 케이스죠. 그게 예. 문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는 결국 이런 맥락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언론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사실 검증 제대로 못해서 언론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있다 달하다 보니까. 보니까 언론 보도를 기본적으로 믿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른바 SNS로 도는 대한- 것들 여기에 진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다가 가짜 뉴스에 낚이는 경우. 그래서 좀 약간 반성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외신하고는 단독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국내 언론과는 단독 인터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제가 약간 공감이 가는 해석은 네. 괜히 인터뷰를 해서 예. 가짜 뉴스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렇게까지. 근데 네.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아, 좀 약간 그래서 실제로 청와대에서도 자체적으로 SNS 통해서 뉴스 그러니까, 만들기도 직접 하고 소통을 하는 한다. 게 네. 못 믿겠다. 우리가 그냥 오죽했으면 뭐 이런 하겠다. 겁니까? 예, 예. 좀 씁쓸하네요, 진짜. 네. 네.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뭐
소매상 도매상 이러지 않고 직거래하겠다. 국민들과 직거래하겠다. 이게 바로 청와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 문자도 도착했는데요. 박영민님, 정말 저는 못 받아보는데 아버지는 가짜 뉴스 받아보시더라고요. 라고 하셨고요. 조낙현님, 우리 교회도 시의원 배지단 사람이 와서 가짜 뉴스 연설했어요. 근데 이렇게 뭐 공직선거 후보자가 이렇게 가짜 뉴스 얘기하면은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라는 게 보이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가짜뉴스 속에서 누군가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줬을 경우에는 그걸 네. 또 별도로 처벌도 가능하죠. 그렇군요. 이거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출마 준비하시는 분들. 이거 퍼날라도 안 됩니다. 퍼날라도 당연히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런 소지가 있는 것들을 알면서 퍼나를 경우에는 본인도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퍼커슨 감독의 그 명언이 생각이 납니다.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다. 예. 괜히 잘못했다가 훅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퍼거슨 의문의 1승 상황이 너무나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신미숙님, 다 신고해서 벌 주어서 근절해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가짜 뉴스 퍼나른 분을 변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소해 본 적은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실제? 알겠습니다.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항상 정의를 위해서 그냥 사봉공하고 계십니다. 예. 돈은 받고 합니다. 예. MBC 진행도. 진짜 왜?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당과 민평당. 예, 정의당과 민평당. 사실 의석수 규모로 보면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래서 둘이 합쳐지면은 뭐 당대당 합당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국회에서. 그러면 민정당이 되는 겁니까? 벌써 거기까지 나가셨습니까? 농담이었습니다. 농담. 이거 너무 반응이 뜨거워서 제가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예. 자, 민주와 평화와 정의의 연대 뭐 이런 것도 구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이제 원내 교섭단체를 꾸린다. 이 소식 우리 이승원 평론가가 지금- 전해주시죠. 네, 그 민주평화당 주로 호남계 의원들이 많은 당이죠. 호남계 네. 의원들 그 16명이 있는 당이고요. 14명이 있는 당이고요. 네. 그 정의당이 지금 6석입니다. 근데 딱 맞죠. 딱 맞죠. 원내 예.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20명이 필요한데 네. 정확하게 딱 맞습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서로 정체성이 다른 당이 합치려고 하는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비교섭단체 한마디로 발언권이 국회에서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국회가 열렸다. 예. 그럼 국회 일정을 잡잖아요. 예. 국회 일정을 잡는데 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상임위 배분하잖아요. 네. 너는 국방위원회가 너는 뭐 외통위원회가 그 위원회 배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그 원구성하고 상임위 배분할 때도 이 사람들 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20석 이상을 가진 원내 교섭단체들의 장끼리 만나서 이제 짝짝꿍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이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제가 정의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라고 한다면 늘 우리 얘기가 대변이 안 그렇죠.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평당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지 않아도 너네랑 우리랑 합하면 딱 교섭단체인데 네. 한번 하자. 근데 정의당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딱 봐도 사실은 성격은 안 맞잖아요. 네. 정치라는 게 9시부터 의원총회 지금 진행 지금 중일 진행 겁니다. 중이죠. 오늘. 같은 네. 정강 정책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인데 근데 네. 정의당 쪽에서는요. 네. 이제 합치는 건 아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합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의 성격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예. 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제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국회에서 낼 방법이 없었고 어제 이제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 네. 청와대 여야 대표 초청할 때도 교섭단체 안 꾸려진 당은 빼놓자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예.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예.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지금 원내에서만 공동 교섭단체를 만들자는 거지 네. 두 당 차원에서 어떤 합당 합치자거나 개념 아니고. 연대는 네. 아니다. 그리고 그래도 잘 무엇보다 될까 강조를 하시는 게 예. 교섭단체 만들면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당이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지원금이 나오지 네. 이렇게 각 다른 당이 동그라미야. 만들 때는 네. 지원금을 받는 것도 아니다. 네. 그래요. 원내 활동의 네, 원활함을 네. 위해서. 사실 선례가 있어요. 2008년에 당시 그 창조한국당하고 자유선진당이 네. 이제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란 교섭단체를 네. 만들었는데 고 이드맹가의 그 심대평 의원이 네. 탈당하면서 네. 20석에서 저는 19석으로 되면서 쪼그라든. 바로 네.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구상되기 전에는 창조한국당의 창, 자유선진당의 자에서 창자연대 이걸로 하는 거 아니냐. 장명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내 거짓말 할 것 같아요. 이승원 씨, 가짜뉴스 아니에요? 이정자 씨, 내가 거짓말한 거 맞어요? 이정자 누굽니까? 예, 예. 네. 아, 그래요. 이렇게 된다면은 20석으로 해가지고 딱 20석인 거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이렇게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게 된다면은 그러면 원내 4당 체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지금 바른미래당의 일종의 인질로 잡혀 있는 3명의 의원들 있잖아요. 아, 예, 예, 예. 그 비례인데 이쪽으로 오지 못하고 출당을 안 시켜서 그 뭐 이상돈, 정정수 의원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은 사실 몸은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평당과 함께하겠다고 이미 본인들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숫자로 실질적인 숫자를 보면은 23석이 되는 거고 네. 지금 무소속으로 또 한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지금 그 국민의당에 계셨던 분들인데 아무래도 민평당 이용호 의원 이용호 같은 분. 의원들 예. 두 분이 계셔서 그분들까지 정말 다 합하면 한 25명 정도가 나오긴 해요. 오, 예. 근데 이제 그 정체성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가 정체성 다른 법안까지 같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하드웨어 구성하는 그런 것만 하고 구체적인 어떤 입법이나 이런 거는 성격이 다르면 우리는 안 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 뭐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원구성이나 일정짝이나 이런 그런 부분? 것들이 또 워낙 중요하니까 그것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실리적으로 가는 거죠. 위원회 그러니까 예를 자리, 들면- 자리 배정 받는 것만 해도 지금은 아무것도 못 봤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근데 예를 들면 무슨 어떤 법안을 그 입법을 한다 그런다. 그러면 두 당이 과연 가치를 공유하는 법안이 예를 들어 남북 관계 같은 어. 경우 공통점이 좀 있는데 아. 노동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좀 다를 완전 수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싸우다 말겠죠. 네. 제가 이 지점에서 되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이게 예. 효율성을 위해서 원내 교섭 단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왜 하필 20명으로 한 건가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논란이 20석 이 있었어요. 규정 네. 자체를 없애자는 목소리도 네. 있었어요. 없애거나 낮추거나. 그렇죠. 네. 이거 자체가 기존의 음. 기득 정당들의 기득권들을 지키기 위한 악법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주장도 네. 하는데 네. 그걸 바꾸려면 기득권 가진 정당이 되어야 되니까 안 바뀌는 예. 거죠. 매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예. 뭐 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음. 우리는 뭐 어떻게든 어떤 양당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제3당도 아직까지는 있고 제4당도 그럴 것 있어도 같습니다. 일종의 네. 국민 입법 뭐 이런 걸로 바꿀 수. 국민 입법을 할 수 있는 게 대의제 민주제를 기본적으로 그 부정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의원분들이 그것도 받아들여 주셔야 되거든요. 안 네. 받아주시네요. 본인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개헌 때 정당별로 네. 득표율만큼 의석을 갖도록 해야지 지금 뭐 한 당이 150석 이상을 갖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장 득표율 보면은 30%대예요. 그래 놓고는 반 이상 가져가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SBS 김용민의 정치 이쇼 진행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MBC 양지열의 시선 집중 진행자가 고개를 지금 갸웃거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 이게? 시비를 걸고 아니 있어요. 취지에는 공감을 할 수 있으나 네, 네. 과연 그런 식으로 법이 개정이 될지 이거는 예, 예. 또 지방선거 가장 큰 이슈인 헌법 개정 문제까지 들어가면 오늘 여기 밤샘 토론으로 바꾸는 건가요? 100분 토론으로? 그렇습니다. 밤샘처럼. MBC 100분 토론 넘어갈까요? 저희가 그런 출연료는 없습니다. 예. 출연료 문제였군요. 아, 그렇습니다. 내용이 모든 게 아니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네. 예. 자, 그래요. 6.13 지방선거 100일 앞두고 있는 상황. 또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4당의 출연 여부였습니다. 자,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계모 계부 사라진다. 이 소식 고란 기자님 준비하셨어요? 사실 제가 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모 계부라는 용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요. 처음 없어진 줄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그게 세대주 관계란에 계부라고 표기를 했다고 하네요. 처음 알았는데 네. 이걸 이제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행정안전부가 발표했는데요. 네. 이걸 도대체 왜 표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네. 아무튼 그 재혼 여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다 보니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왜 이제 와서 이걸 없애는 걸까요? 빨리 없애지. 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세대주와 관계를 가족의 범위만을 규정하는 민법과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만을 표시하는 가족관계 등록법을 고려해 계모 또는 계부 표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 가족관계 등록부인가요? 거기는 저 그런 식으로 엄마 표기를 안 성을 하죠. 따를지 아빠 성을 따를지도 뭐 이렇게 자기가 혹은 뭐 부모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아, 그거는 정해진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렇게 기재를 한다는 것이고요. 예. 예전에는 이른바 호적이라 그랬지 호주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 집에 그 집안의 가장 연세 많으신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남자 밑에 온 가족이 다 들어가는 체제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호적이란 것과 예.
기존의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게 거의 일치를 했었단 네. 말이야.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집에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을 등록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집은 남자 중심으로 꾸며졌던 거니까 네. 그때 그 풍습이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면서 여기는 호적은 없어지고 사람별로 이제는 나는 예를 들어서 다 양절의 부모, 그다음에 양절의 아이, 양절의 배우자 이런 식으로 하는 표기가 되게 다 사람별로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그 시스템이 주민등록에는 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007년에 호적은 없어졌는데 네. 그 시스템이 고스란히 거기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예. 계부 계모가 왜 문제냐? 예. 이거는 철저하게 집안 중심의 사고 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 왜 우리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그게 내 어머니가 돼요? 그건 이제는 요즘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안 맞는 거거든요. 네. 그건 우리 아버지가 새로 결혼한 거지 네. 나에게 엄마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게 그렇죠. 현행 가족법의 이념이거든요. 예. 그걸 이제야 바꾼 겁니다. 이제야. 그래요. 아니 진짜 이렇게 박혀 있는 거 보고 엄마도 또 자녀도 아빠도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개정의 대안 중에 그 아까 말씀하신 모의 남편, 계모는 부의 부인 등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예. 하는데 이것도 이게 어색한데요? 맞는 건가요? 원래는 이게 맞는 거예요. 네. 이게 네. 맞는 거죠. 그럼 예. 바꾸더라도 모의 배우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배우자로 바꾸는 게 더 네, 맞죠. 네. 오히려. 그래서 이걸 굳이 표시를 해야 하나 생각해 보니까 또 뭐 자료를 찾다 보니까 가족 관계가 상속 문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표기를 해줘야 된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주민등록은 그리고 어쨌든 국가 입장에서는 네.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네. 책이기 때문에 이걸 또 다 뿔뿔이 가족관계처럼 사람 하나하나 중심으로 놓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예전에 어떤 영화였던 것 같은데 내가 국가에 의해서 내가 등록이 되고 예. 또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통제가 되는 이 속박 자체를 나는 받겠다 해가지고 아예 스스로 주민등록을 말소한 분도 있었어요. 이거 사실 네. 이 얘기는 좀 너무 큰 얘기라서 네. 여기서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예. 세상에 주민등록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합니다. 거의. 그래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번호를 매기는 나라는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서 그렇지 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고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주민등록번호 받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전 왜 대통령. 그때 당시에 유경수 여사 시해 사건이 있으면서 네. 국민을 다 번호를 매겨서 관리를 해야 간첩이 들어올 틈이 없을 아. 것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군사문화 유산입니다. 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요. 저 미국 같은 데도 그 주민 이런 게 아니라 뭐 시큐리티 넘버라고 해가지고 그냥 숫자만 좀 부여받고 그걸로 자기 다 필요한 그 영역에서 아이디를- 필요한 부분만큼만. 그러니까 굉장히 억압적인 구조죠. 억압적인 네. 제도죠. 예, 우리나라만 있는 거 이거 네.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예, 자 그래요. 우리 문자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양언니. 풍우님, 양언니 물 만난 물고기 같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양언니가 누구예요? 양언니, 양언니. 두 분의 우리 아니요, 양언니. 잘못하셨어. 두 분의 언니가 마치 아니라 김엄마와 같은 별칭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였군요. 예, 예. 양지열 언니 예, 물 만난 물고기 같네요라고 그래도 하셨어요. 되는군요. 자, 그리고 아, 놀라운데. 똑같이 고란 기자님이랑 이정자 평론가님. 좀 정정 좀 해주세요, 이게, 진짜. 이게 적어준 거예요 이게. 예. 전 순간 이정자 평론가 누군가 하고 지금 찾고 있었어요. 저 이승원입니다, 예, 여러분. 자, 여러분 이승원 평론가입니다. 이름 바꿨어요. 이정자에서 이승원으로. 아니 이숙현에서 이정자로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방송 끝날 것 같은데 이거. 예. 두 번 죽이네요. 두 번 죽여 정말. 이승원에서 뭘로 바꿨죠? 아니. 전 네. 남자입니다. 그리고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이숙현에서 이승원으로 바꾼 우리 예. 이승원 평론가 그리고 고란 기자님. 김용민의 정치쇼 4부로 넘어왔습니다. 자, 품격 있는 보수 두 분 모셨습니다. 보수의 품격. 자, 정두원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정태근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님은 지난번에 네. 저하고 팟캐스트 한번 하셨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 정두원 전 의원님은 거의 그 언론의 그 아주 뭐랄까요 간지러운 것을 계속 긁어주는 게 아니라 계속 간지러우면서 뉴스의 인물로 아주 그냥 단골 출연을 하고 계세요. 제가 말을 그냥 솔직하게 너무 하느라고 너무 좀 지나치게 이제 밀파만파가 됐는데 네. 사실 이렇게 된 것은 예, 이제 그
지금 MB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MB가 이제 이 일을 전부 부인하면 결국 구속된 사람들한테 이 일을 다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진짜 그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뜻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일파만파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예. 근데, 에이, 그 모르셨을까? 근데 지금 설마. 아니 진짜예요. 근데 저는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뭐 항상 일이 커지는데.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MB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차고도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사법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제까지 거기다 얹혀가지고 뭐 일을 또 하나 만든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또 할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예. 제가 이제 더 이상 못 나가고 있는데 예. 어쨌든 사람들한테 궁금증을 야기시키고 네. 또 속 시원 얘기 못하는 것은 예. 정말 제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과드립니다. 우리 정도원 전 의원님은 지금 아호가 생겼어요. 경천 동지. 예. 근데 그 경천 동지 할 일이 어제 밤에 생겼던데요. 뭐. 그러니까 김윤옥 여사 건은 사실은 예. 뭐 저런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예. 서로 뭐 그것이 이제 정치 자금이면 뭐 진작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고 네, 예. 뇌물로 해도 지금 공소시효 10년이 완료된 사건이어가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경천동지 어제 나온 뭐 안지 사건에 비하면 거의 경천동지라고 할 수가 없는 사건이죠. 자, 그런데 어제 그 한종편에서 정두원 전 의원님 작지만 야한 실수를 김윤옥 여사가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방송에서 이제 제가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뭐 액수가 커야지만 뭐 사건이 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사건만 해도 정유라 그 부정입학 사건으로 사실 일이 커지잖아요. 예.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을 저렇게 저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좀 선정적이다는 얘기를 했더니 네. 선정적이면 그건 무슨 남녀 관계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야한 실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아닙니까? 자극적이라는 뜻이죠. 사람들한테 굉장히 자극을 준다는 그런 얘기인데. 뭐 야하다는 의미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하다는 의미가 아니 속된 말로 우리가 자극적일 때 야단 말을 쓰잖아요. 꼭 그때 주로 쓰진 않죠. 네, 예. 저는 그렇게 씁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천 동지한 사건을 세계의 미스테리로 남기실 겁니까?라고 박승국님이 의견 남기셨어요. 예, 하여간 그분한테 제가 또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것 같아서 네.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한 말씀도 안 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하나둘씩 이렇게 또 내놓으셔가지고 아니 근데 그거는 뭔가 또 또- 언론이 예. 또 저를 또 그렇게 만들어요. 집요하게 하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예. 아유 저렇게까지 하는데 한마디 하다 보면 또 이게 일이 커지고 제가 아직도 참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저도 예. 언론인에서 뭔가 뽑아내고 싶어요. 예. 오늘 그 얘기하다가 다 끝나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하나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뭐 투지를 갖고 한번 예. 정두원 전 의원님을 구워 삶아서 뭔가를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상당합니다.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태근 전 의원님 보시기에 그래도 MB 정부 때 참여도 하셨고 뭐 이렇게 저렇게 또 그 당시 여당 국회의원이셨고 저는 MB 정부를 참여한 적은 없어요. MB 정부를 만드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인터넷 본부장하고 수행 단장을 했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네. 제가 3일 있다가 그냥 지역구 선거 한다고 저는 수행단장 수행도 더 이상 안 하고 만드신 게 참여하신 거죠. 말씀을 그렇게 갔는데요. 하십니다. 지금은 상황 자체가요. 아까 이제 뭐 이미 들어간 사람한테 떠민다고 그러는데 떠밀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천신일, 최시중, 박영준, 송정호 네 사람 뭐 앞에 방송에서 쭉 얘기를 했는데 핵심 오브 핵심인 분들이었죠. 그렇죠. 실제로 집권하고 난 다음에 더 핵심적 역할을 하셨죠. 근데 원래 이제 사실은 그분들이 감옥살이를 MB 정권 때 했을 때는 다른 건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 회장 같은 경우는 그 대우조선의 하청업체한테 이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구속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최시중 씨는 저기 이제 양재동에 파이시티라고 그래가지고 개발하는 거 해서 박영준이랑 같이 살았었고. 근데 세간에 많이 그 당시부터 검찰도 그렇고 알려진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최시중 씨는 대보그룹과 굉장히 가깝다는 사이. 그리고 이제 천신일 씨는 삼사하고 가깝다는 사이. 뭐 이건 세간에 다 알려진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진술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
요즘 이제 추측컨대는 아마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소환을 해서 예. MB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라. 예. 그러면 좀 감량을 해주겠다. 플리 바게닝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이팔성 씨가 무려 22억 4천만 원을 줬다는데 예. 아직 멀쩡히 있잖아요. 예. 그리고 김주성 씨 MB한테 그렇게 22억 넘는 돈을 줬다는 거죠. MB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3억 부분들은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김주성 씨 같은 경우도 지금 특활비. 기조실장 하던 거나 특활. 예. 그분이야말로 사실은 국고에서 빼내가지고 갖다 준 거였는데 네. 이분도 멀쩡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단 탈탈 다 털자. 네. 그래서 당신이 안 털면 당신은 당신 죄를 짓고 또 살아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요. 제가 아까 저 농담을 했는데 우리 정두원 전 의원님이나 또 정태근 전 의원님은 사실 MB 창출까지는 큰 역할을 하셨다가 그 뒤에는 좀 이렇게 별로 대접을 못 받으셨어요. 대접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제 아니. 비판을 하다가 예. 계속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했죠. 예. 그렇게 또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쓴소리 하시다가 이렇게 패제가 되신. 그렇죠. 예. 저희가 순소리를 하는 게 마땅한 거죠. 예.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을 만든 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부가 그나마 좀 덜 잘못하게 가도록 쓴소리를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도리였죠. 그 당시 그 쓴소리를 좀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또 정권 내부에 새로운 활력으로 만들어냈다면은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쓴소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찰을 했는데요. 사찰을 했습니까? 그래요. 지금 또 얘기 나오기로는 김윤옥 씨,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씨가 사실은 이 비리의 또 굉장히 중요한 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008년 총선 앞두고 그 사촌 언니 김옥희 씨가 공천원금을 받았는데 이게 실은 저 김윤옥 여사가 받은 거 아니냐라는 설이 구구하게 돌고 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내용은 모르니까 제가 얘기는 못 드리고요. 네. 어쨌든 그 당시 대선 때 이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금이라는 게 이제 항상 불법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후원금도 있고 그렇죠. 특별당비도 있고. 합법적이죠. 근데 그 주로 역할을 아까 나온 사람들 최신임, 최시중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사실은 그 이상득 전 부의장 재판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그 이상득 부의장한테 모아지거든요. 예. 그런 구조인데 김윤옥 여사까지 연루됐다는 거는 저희들도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요. 금시초문이시다. 아니 그 뭐 공천 때 예를 들면 영부인으로서 뭐 이런 사람 괜찮다고 말을 거둘 수는 있겠죠. 근데 네. 그 사건이 김옥희 씨가 이제 그 김종원 씨한테 그 당시 이제 서울시의 그 버스 이사장 하시던 예. 그분한테 이제 30억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세 차례에 예. 걸쳐서. 예.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25억을 돌려주고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5억을 했는데 예. 그거는 김옥희 씨가 그 일부 갖고 있고 썼다라는 게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김윤옥 여사한테 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근데 차제 이제 말씀드리면 예. 우리나라 전국구 비례대표는 정말 문제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 정해지는지 예. 또 순서는 누가 정하는지 예. 그 귀신도 몰라요. 그 과거에는 전국구라고 불리던. 그게 그러니까 과거에 그 독재 정권 시절에 있었던 유신회 네. 대통령이 유정회. 그때는 정했죠. 예. 유정회 예. 대통령이 정했죠.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의당 빼놓고는 비례대표는 정말 엉터리 제도예요. 정의당을 평가하셨군요. 정의당은 제대로 저걸 투표를 해서 투표해가지고. 결정하잖아요. 예. 그렇지 않고 나머지 당들은 비례대표를 뭐 누가 정하는지도 모르고 귀신만 알죠.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들을 다 모독하게 되는 거니까 좀 문제가 있고 아니 정치를 떠나셨어요. 상당수는 뭐 이해 납득할 만하는데 일부 경우에는 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게 나와서 예. 그래서 이제 돈전자를 써가지고 쩐국구라고 얘기하는 예. 거죠. 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다 문제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정도원 의원님 활동하셨던 17대 같은 경우에 그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는 공천 잘했잖아요. 아주. 아니 이제 정하는 건 누가 못한다 그런 누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지 예. 정하고 난 다음에 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또 다른 얘기고. 저 궁금한 게 예. 그 18대 2008년 총선 당시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항상 1번은 여성이고 2번이 남성인데
임두성 씨인가요? 네. 그분이 이제 2번이었는데 그분은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분이 이제 그 유경재단을 둘러싸고 형제간의 싸움이 벌어졌거든요.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근영, 뭐 박지만 측하고 예. 그때 이제 무슨 폭력배를 동원해서 이제 앞장섰던 예, 그런 예, 폭력배 예. 두목이거든요. 그런 분이 예. 한나라당 근데 비례대표. 그때 이제 사실 MB가 공천할 때 예. MB 측에서 공천을 할 때 예. 박근혜 측을 배려를 했죠. 배려한 겁니까? 배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공천하지 않았어요. 일각에서는 또 임두성 예. 씨가 또 예. 부정한 돈을 이렇게 아니요, 준거 그거는 아니냐 박근혜 이런 측으로부터 추천받아서 한 겁니다. 추천받아서. 예, 예. 그때 이제 공천심사위원 중에 보면은 그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 예. 박근혜 대표 쪽을 대리해서 그 공천심사위원회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예. 거기서 나온 명단. 그렇기 때문에 검증할 필요도 없이 박근혜 측에서 추천하니까 그냥 무조건 공천을 준 거죠. 그 어떤 사람. 당내 화합 차원에서. 예. 아니 앞에 지역구 공천할 때 너무 사고를 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친박들 막 자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김무성 의원도 배제됐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당시 비례대표 명단도 마지막에 예. 뭐 친박 일부 반영한 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문제가 많았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마지막에 55인 파동의 도화선이 됐던 게 그 비례대표 명단입니다. 55인 파동은 뭐였습니까? 이상득 부의장을 그 당시에 이제 그 70 넘은 분들은 다 공천을 안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박기태 그 전 대표도 이제 공천을 안 줬거든요. 근데 이제 1차 공천 때 이상득 부의장만 먼저 공천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살이 안 맞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강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비례대표 명단이 나오고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이 MB 직계 세력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55명이 사인을 해서 네. 이상득 공천 취소해라라고 해가지고 저희 스윙스 그랜드 호텔에서 모여가지고 작당을 한 다음에 네. 당사 가서 발표를 했죠. 네. 근데 결국은 실패했죠. 예. 그리고 이제 뒷감당을 하셨죠?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상득 부의장이 출마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양반은 저 공무 단위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참정권이 있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반대를 했냐면 그 사람이 참여를 하면 지금 나온 이런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했던 거죠. 지금 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보이는 MB 정권 비리가 저희들이 그걸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예. 저 사람이 일선에 나서면 분명히 일이 벌어진다.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은 배제시켜야 된다 했는데 결국 뭐 솔직히 됐죠. 저희들이 반성을 하면은요. 네. 제가 예를 들면 서울시에 있을 때 MB한테 직원을 하는데 안 먹히잖아요. 네. 그러면 살짝 이상득 부의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예. 이거 도저히 안 받아들이니까 부의장님이 가서 해결해라. 예.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제 경선 막판으로 오고 당선이 현실화되니까 그리고 당선이 된 다음에는 완사형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상득 부의장하고 친구인 최시중 씨는 방통대군이 되는 거예요. 대군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좌관인 박모 씨는 또 왕차관이 되는 거고. 박영준 씨. 또 김주성 안기부 기술실장도 이상득 부하였고. 뭐 장다서로 또 비서관 민정비서로 자기 가는데 비서실장이었던 장서 사무총장 할 때 자기 그 비서실장을 했었어요. 자기 총무국장을 하면서. 그리고 부의장 할 때도 이제 비서실장을 했었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공천원금 얘기를 잠깐 했는데 실제로 그 김소남 전 의원 최근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수억 원의 공천원금을 전달한 사실이 그 드러났지 않습니까? 본인도 인정을 했고요. 이 사건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저희도 신기해요. 근데 아마 언론에서는 김백준 씨가 이제 얘기를 왜냐하면 김백준 씨는 돈이 들어오면 그걸 집행하는 분이었거든요. MB 40년 집사. 예.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이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진술이 앞으로 또 나올지 참 걱정이에요. 글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저런 또 공천원금 사례들이 또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또 MB의 그동안의 그 행적들을 보게 되면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 부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특혜를 과연 그냥 뭐 마음에 든다고 뭐 이 사람이 적임자라고 그렇게 해서 비례대표로 이렇게 딱 선정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비례대표 아마 공천 명단이 작성된 게 제가 알기로 3월 20 며칠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공소시효가
거의 지금 완료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추가로 뭐 그런 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례대표 명단, 그러니까 김선남 씨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사실은 그분이 무슨 호남 향후의 전국연합 여성회장 해가지고 호남 지분으로 해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고대 이제 또 최고위 과정 회장이었어요. 야, 지구가 멸망해도 끝까지 존재한다는 호남 향후회 그리고 고대 교회. 예. 근데 호남 향후회 사람들이 몰라요 그분을. 그걸 몰라요. 네. 그래서 김소남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의아했던 케이스죠 그 당시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궁금한 게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의문이 되는 것도 상당하고요. 자, 그나저나 MB가 변호사 비용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봉사해달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보도는 정말 국민을 약 올리는 보도인데 네. 제가 볼 때는 가짜 뉴스 같은데. 가짜 뉴스 같아요? 설마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봐도 설마 그런 말을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까 우리 보도가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MB 쪽에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하고 자주 만나요. 만나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은 아니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한 40대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대책을 세우는 회의를 얼마 전까지는 매주 했다가 요즘에는 상당히 자주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성동 사무실 쪽에서도 이제는 이제 그 거의 마지막까지 왔다고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고 이제 소환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군요. 그래서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삼성동 사무실에 지금 출근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거기 사무실에서 모여가지고 회의한다는 무슨 월요회의 멤버들은 내용을 제가 보기에 거의 모를 거예요. 참모들 그 MB가 이제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수석하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속사정을 알 리가 있겠어요. 그때부터 뭐 BBK 이런 걸 알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 그 멤버가 아니라 다른 멤버들로 해가지고 그 대책회의를 지금 하고 있대요. 정동기 등 그 민정수석 출신의 그런 분들 말고 강원 변호사는 그 원래 이상득 그 부의장 재판도 옛날에서 발언해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강원 변호사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제 그거를 해왔던 경우고 그 밑에 또 이제 한 40대 뭐 초중반 변호사들이 그 대책들을 세우고 있대요. 그렇게 주니어급들이 있군요. 40대가 또 주니어라고 할 수도 없죠. 시니어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실무와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복사도 해오고 뭐 이런 실무급 변호사들이 있다. 있다. 그렇다면은 뭐 저기 변호사 비용 없다. 뭐 누가 봉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은 가짜 뉴스다. 일단은 그게 안 되는 게요. 변호를 하려면 그래도 MB 쪽 사정을 소상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자원봉사한 사람한테 그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 하면 잘못하다 다 흘려나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전혀 적절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럼 그런 뉴스가 나왔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원 의원님, 그 사제를 털고 각서를 써줬다. 지난번 경천동지알 사건에 또 일말에 또 돌아오는데요. 또 돌아왔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 자, 이거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정도원 의원님이 사제를 털고 각서를 써줘서 무마했다. 자, 그렇다면은 MB한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제를 털었습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내가 책임지고 내가 총대를 매겠다라고 해서 사제를 터신 겁니까? MB한테는 사실 얘기도 안 했어요. 제가 알아서. MB의 문제인데. 근데 제가 알아서 해결하고 그런 일이 뭐 여러 건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일일이 해결하고 보고하고 뭐 설명하고 제가 알아서 했는데 그걸 또 어떻게 달라 그러겠어요? 아마 보고했어도 MB가 너 알아서 처리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 돈을 보전해주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사건이 뭔지 조금만 힌트 더 주시면 안 돼요? 사실 국민들이 이런 감정도 있어요. 이제는 좀 밝힐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 주변에서 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 그걸 얘기하면 인연을 끊겠다. 심지어는 제 입을 찢겠다라는 친구들이. 진짜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좀 봐주십시오. 인연을 끊으면 저도 그 친구들은 누굽니까? 그 친구들은 누굽니까? 저를 이제 걱정하는 친구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정태근 친구. 저 사람이 내 입을 찢겠다 그랬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이제 소환이 임박했잖아요. 임박해가지고
아마 패럴림픽 끝나기 전에 소환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돼가는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래서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완료됐다고 봐야죠. 2007년 사건이니까 완료됐다고 봐야죠. 예, 그 뇌물죄입니까? 뭐 정치자금으로는 뭐 진작에 완료됐을 거고 7년이니까 뇌물이어도 10년이니까 완료됐겠죠. 정치자금 아니면 뇌물이다. 그렇겠죠. 예. 이거 오늘 성격을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지난번에 어느 방송에서 그 어떤 그 종편 방송에서 그 자문을 하는 변호사가 출연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뭐 정도원 의원이 이미 얘기한 걸로 보면 뭐 무슨 뭐 백 속에 뭐 돈이 있었을 거고 그것을 이제 돌려준 사건이기 때문에 뭐 이미 시효가 다 완료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 속에 김윤옥 여사에게. 아니 무슨 얘기인지 그건 딴 얘기고. 근데 하여간 이제 저기 대북 특사 얘기로 넘어가죠. 대북 특사 얘기. 얼마 안 남았어. 그 봉도사는 말이죠. 정봉주 전 의원은 김윤옥 여사가 당선 축하금을 미리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선거 때는 이렇게 후원금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안은 김윤옥 여사하고 무관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또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보면은. 아이고 이제 그만하죠. 빨리 다음 시간에 파헤치겠습니다. 그러면 대북 특사에게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이목이 주목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데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만약에 특사가 비핵화에 대한 어떤 언질도 못 받고 오면은 미국은 이제 더 강하게 나가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약점을 잡았거든요. 북한이 급하니까 이제 남북 정상회담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경우는 제재가 들어가서 20개월 만에 이제 대화로 나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타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을 더 옥죄어 가지고 완전히 이제 굴복할 때까지 이제 기다리겠다 이런 자세인데 우리가 좀 서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저 확실한 걸 언치를 못 받고 돌아오면은 미국은 더 강하게 나가죠. 저는 미묘한 게 하나 있다고 보래. 지금 북한이 사실은 핵보유국 지위를 폐기할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2단계법 중에 첫 번째 동결까지는 어떻게 얘기가 될지 몰라도 근데 지금 미국이 바로 비핵화로 가는 협상을 하자고 그러는데 미국이 지금 이제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카드가 뭐냐면 지금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이 3명 있어요. 어떤 김을 비롯해 가지고 아마 그 카드를 쓰면서 우리 그 양반들 석방할 생각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미국을 끌어들일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추측은 좀 한번 해봐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그 특사단이 와가지고 우리 이제 정치 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비교적 좀 소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최대한 얘기를 해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 내부에 있어서 대북 문제, 핵 문제에 대한 합의 수준을 올리도록 하는 과정들이 꼭